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키프로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율 운영과 중앙 측면 연계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강점인 팀이다.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한 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드는 패턴이 잘 갖춰져 있다. 크라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하며 공격의 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상대 센터백을 묶어두는 움직임이 좋아 이선 침투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 베르비치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크로스 모두 가능한 자원이다. 상대 풀백을 끌어낸 뒤 컷백 루트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으며 로브리치의 후방 침투와도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로브리치가 박스 외곽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을 공략할 경우 키프로스 수비가 가장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 주도권을 잡고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다. 키프로스는 4-4-2를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 확보 후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예상된다. 카쿨리스를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주요 무기지만 중원 장악력이 부족할 경우 전방 고립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코레이아의 오버래핑은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복귀가 늦어질 경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키리아쿠가 중원에서 1차 차단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팀 전체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한 편이다. 특히 상대가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경우 박스 앞 공간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공격보다 수비 부담이 훨씬 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수비 조직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경기 흐름은 슬로베니아의 점유율 우세와 키프로스의 수비 버티기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키프로스는 중원 수비 가담 속도와 라인 간격 유지에서 약점을 보이는 팀이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중앙에서 상대를 끌어들인 뒤 측면 전환과 컷백 공격을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크라머의 연계 플레이, 베르비치의 측면 흔들기, 로브리치의 이선 침투가 살아난다면 키프로스 수비는 경기 내내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전술 완성도, 중원 장악력, 공격 패턴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슬로베니아가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스웨덴 대 그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3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원 숫자를 확보하면서도 공격 전환 시에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수비 안정감과 역습 효율을 동시에 노리는 전형적인 실리형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니그레는 이선과 최전방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다. 박스 근처 침투 타이밍과 왼발 마무리 능력이 좋아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를 흔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칼스트롬은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담당하며 세컨볼 회수와 전진 패스 연결 능력이 뛰어나다. 상대 공격이 끊긴 직후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살레트로스는 경기 조율과 전환 패스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아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는 스웨덴 공격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윙백들의 적극적인 전진과 함께 살레트로스 니그렌 연결이 살아난다면 그리스 수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는 4-2-3-1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를 펼치는 팀이다. 이오아니리스를 중심으로 펠카스와 바카세타스가 지원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이오아니리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갖춘 공격수지만 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도 자주 나온다. 펠카스와 바카세타스는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을 제공하지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뒤 볼을 잃을 경우 수비 전환 과정에서 공간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는 공격 실패 직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 관리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스웨덴처럼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할 때는 이 약점이 더욱 크게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원정 일정에 따른 체력 소모와 후반 집중력 저하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으로 스웨덴이 상대 약점을 공략하기 좋은 구조다. 그리스는 공격 시 전진 숫자를 늘리는 대신 수비 전환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스웨덴은 볼 탈취 이후 빠른 전환 패스와 침투를 통해 상대가 정비되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하는 패턴이 강점이다. 살레트로스의 전진 패스, 니그렌의 침투, 칼스트롬의 세컨볼 장악이 맞물리면 그리스 수비는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역시 바카세타스의 킥 능력과 이오아니리스의 제공권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전환 구조에서는 스웨덴이 한 수 위로 평가된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장악력과
체력 유지 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안도라 대 리히텐슈타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도라는 4-4-2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비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도 볼을 탈취한 이후에는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한다.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상대 실수를 기다리며 효율적으로 기회를 만드는 유형에 가깝다. 로드리고 타피아는 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맞추지 못할 경우 침투를 통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발레스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능력을 갖춘 선수다. 특히 상대 수비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빠른 스루 패스를 공급할 수 있어 이번 경기 핵심 자원으로 평가된다. 가르시아는 수비진에서 제공권과 대인 마크를 담당하며 상대의 직선적인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안도라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어포스트 침투 패턴을 자주 활용하는데 상대 마킹이 흔들릴 경우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3-5-2 포메이션으로 중원 숫자를 확보하려 하지만 수비 조직력에서는 꾸준히 불안 요소를 노출하는 팀이다. 루케 노타로는 역습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격수다. 하지만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색을 남은 측면에서 활동량과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공격 가담 이후 수비 복귀 속도는 다소 불안하다. 하슬러는 경험이 풍부한 중원 자원으로 경기 운영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전진 패스보다 안전한 선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리히텐슈타인은 3백 운영 시 센터백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한 명이 튀어나오거나 커버가 늦어질 경우 뒷공간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니어포스트 대응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경기지만 전술적 상성에서는 안도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리히텐슈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간격 유지다. 특히 중앙 수비진의 위치 선정이 흔들릴 경우 발레스의 전진 패스 한 번으로 로드리고 타피아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안도라는 굳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중원에서 압박을 통해 상대 실수를 유도한 뒤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략법이다. 세트피스 역시 중요한 변수다. 안도라의 니어포스트 침투 패턴은 리히텐슈타인의 약점과 맞물려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리히텐슈타인은 역습 외에는 공격 전개 완성도가 높지 않고 중원에서 압박을 받을 경우 전진 속도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수비 안정감, 세트피스 활용도, 공격 전개 효율성 모두 안도라가 근소하게 앞서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스페인 대 이라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은 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빠른 패스 순환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다.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능력이 탁월하다. 오야르사발은 최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공격 자원으로 박스 안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수비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좋아. 스페인의 패스 플레이와 궁합이 좋다.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을 갖춘 선수다. 피노가 넓은 폭을 활용해 수비를 끌어내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한다. 미켈 메리노는 중원에서 압박과 패스 전개를 동시에 담당한다.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전방 압박 상황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스페인은 볼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패스 앤 모브를 통해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드는 팀이다. 이라크는 4-4-2 기반으로 롱볼과 세컨볼 경합을 활용하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아이맨 후세인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공격수다. 크로스 상황이나 세트피스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원으로 평가된다. 모하나드 알리는 침투 움직임과 순간적인 슈팅 전환 능력을 갖춘 공격수로 역습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이브라임 바에시는 2선에서 공격 연결 역할을 맡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볼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종종 나온다. 문제는 후방 빌드업 과정이다.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패스 템포가 느린 편이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나오는 빈도가 높다. 이번 경기처럼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할 경우 후방 전개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스페인은 점유율, 압박, 기술 수준, 패스 속도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가 약점을 보이는 후방 빌드업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메리노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라크는 자기 진영에서부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실수는 곧바로 실점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오야르사발은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고 피노는 측면에서 수비 조직을 흔들어줄 수 있다. 여기에 스페인 특유의 빠른 패스 순환까지 더해지면 이라크 수비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이라크는 아이맨 후세인과 모하나드 알리를 활용한 역습이 유일한 희망에 가깝다. 하지만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세컨볼 확보에서도 스페인이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 자체가 스페인의 일방적인 점유와 공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경기 프랑스 대 코트 디부아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4-2-3-1 시스템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강력한 전환 속도를 동시에 갖춘 팀이다.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마르쿠스 티랑은 최전방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격수다. 단순한 피니셔가 아니라 수비수를 끌어내고 동료들의 침투 공간까지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킬리안 음바페는 프랑스 공격의 핵심이다. 측면 돌파, 뒷공간 침투, 박스 안 결정력까지 모두 갖춘 선수로 상대 수비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기는 존재다. 마누 코네는 중원에서 볼 운반 능력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조절한다. 상대 압박을 벗겨내며 공격 전환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점유율을 유지하는 능력뿐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팀이다. 코트 디부아르는 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과 역습을 활용하는 팀이다. 세바스티엥 알레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진 공격수다. 크로스 상황에서 위협적이며 박스 안 존재감이 뛰어나다. 니콜라 페페는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발 슈팅을 노리는 유형이다. 공간이 주어지면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만들 수 있다. 프랑크 캐시에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피지컬을 활용해 공수 양면에 기여하는 핵심 자원이다. 다만 코트 디부아르는 중원 스위칭과 공격 방향 전환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프랑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코네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음바페의 스피드와 티랑의 움직임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측면 중앙 연계 패턴은 코트 디부아르가 가장 부담스러워할 부분이다. 코트 디부아르는 알레의 제공권과 페페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반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 전체 흐름에서 볼 점유율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캐시에가 중원에서 버텨주더라도 프랑스의 패스 속도와 전환 템포가 빨라질 경우 수비 라인 앞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프랑스는 점유율 우위를 단순한 볼 돌리기로 끝내지 않고 음바페의 침투, 티랑의 박스 안 움직임, 이선 지원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코트 디부아르의 수비 조직은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프랑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6번째 경기 체코 대 과테말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코는 3백 시스템을 기반으로 윙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전방 압박을 활용하는 팀이다. 공중볼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피지컬을 앞세운 공격 전개가 강점이다. 파트리크 시크는 체코 공격의 중심이다.
박스 안 결정력은 물론 포스트 플레이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아담 흘로제크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활동량을 가져가는 자원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의 체력이 떨어질 때 더욱 위협적인 침투를 보여줄 수 있다. 토마시 소우체크는 중원 장악력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진 미드필더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가담 능력은 체코의 중요한 무기다. 체코는 시크의 마무리, 흘로제크의 침투, 소우체크의 세컨볼 장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팀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유형에 가깝다. 과테말라는 포백을 기반으로 역습과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팀이다. 루비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마무리를 담당하는 공격 자원으로 역습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카드다. 무뇨스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볼 운반과 연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간이 열릴 경우 전진 드리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로블레스는 수비진에서 활동량과 커버 능력으로 버티는 자원이지만 강한 압박과 높은 제공권 싸움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과테말라는 경기 초반에는 활동량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과 체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경기는 체코의 피지컬 우위와 세트피스 완성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는 초반에는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버틸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코의 지속적인 압박과 세컨볼 장악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소우체크와 시크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세트피스 상황은 과테말라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장면이다. 높이 차이가 분명한 만큼 코너킥과 프리킥은 체코에게 매우 좋은 득점 루트가 될 수 있다. 흘로제크 역시 후반전 체력적으로 떨어진 수비를 상대로 침투와 돌파를 시도하며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도 역습 한 방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경기 전체의 주도권, 제공권, 세컨볼 경합, 세트피스 기대값에서는 체코가 확실히 우위를 가진다. 경기 흐름 자체가 후반으로 갈수록 체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